있습니다. 리노공업은 3.6% 정도 강세이고요. 이번 주에 특히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기준금리 향방에 또 영향을 많이 주는 물가 지표를 비롯해서 경제 지표들도 또 많이 나오는데요. 증시 상황 계속해서 또 투자 전략과 함께 살펴보시죠. 개미스쿨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그래도 미장보다 막 국장이 좋다는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장 나갔던 곳 돈 다시 이제 국장으로 갖고 들어올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그 미장으로 돈이 또 넘어가고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해외 주식 보관액이 200조 원을 넘었네요. 또 그중에서 90%가 미국 주식이고요. 최근 주변의 분위기는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한국을 제외하고 하반기부터는 모든 시장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국뿐만 아니고요. 중국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일본도 다시 4만 포인트를 돌파해서 모두가 다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큰 틀에서 보면 통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화가 자산으로 대체되는 그런 상황이다. 덕분에 뭐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원자재까지 불이 붙느냐 여부는 중국 경기라든가 미국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된다면 원자재까지도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국은 불이 좀 꺼졌네요. 그러게요. 상반기까지만 해도 참 좋았었는데 네. 불이 꺼진 사이에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뭐 사상 최고치 가기도 하고 우리는 3,200선에서 지금 속도를 좀 못 내고 있고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왜냐하면 보세요? 큰 기대 속에서 시작했던 이제 상법 개정과 그다음에 이제 소액주주들의 권한 강화 그리고 밸류업 뭐 코스피 5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가졌었는데 그 세금 제도가 기대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의지에 대한 의심을 받은 겁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국뿐만 아니고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최근 주식시장이 오른 게 기업들이 좋아서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정책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각국 국가들이 이제 부동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본시장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 9월부터 대대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쳤고 뭐 미국은 뭐 원래 그런 나라고 일본은 오래 전부터 밸류업을 추진을 했었고 그에 막 꽃이 피운 게 19년 이후로 엄청난 꽃을 피운 거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동일하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의심을 받았고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2차 상법 개정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집중 투표제 뭐 이런 것들. 그 예전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국에 와서 요청하던 사항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간을 두면서 계속 시장에 반영될 거라서 한국 시장이 최근 단기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거둘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법 안 바꾸고 알아서 해주면 참 좋은데 한국이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에 참 분위기가 안 좋긴 안 좋았구나. 그러니까 3차 상법은 핵심 내용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내용이죠. 의무화를 할 거냐.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굉장히 큰 건입니다. 그동안의 상법 개정 큰 틀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큰 틀을 짜놓은 거예요. 근데 이번 건은 약간 행동을 강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아마 이 건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교환사채 발행하는 공시가 아마 상당히 뜰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어딘가 돌려서 현금화하고 싶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교환사채라고 하는 건 회사가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당장 처분하는 건 아니고 그걸 일종의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나중에 그 채권을 본인들의 자사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붙여주는 게 교환사채. 네, 그래서 확실히 그 교환사채 공시가 많다는 건 한국 그 기업들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는 뭐 자동 소각을 해서 주당 가치를 올려주는데 주로 사용되어지는 방법이 자사주 매입인데 한국은 백기사로 쓰려고 쟁겨놓고 있다가 이거 뭐야 백기사로 못 쓰겠네. 이러니까 이제 아이고 돈이라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넘어간 게 교환사채 발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확실히 그 질은 안 좋고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너무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을 바꿔야 되는 이렇게 된 거죠. 단속을 계속 내보내도 계속 위법을 하는 거야. 단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물론 미국도 과거에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한 차례 그런 어떤 어떤 자정작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딱 자리를 잡으니까 더 이상 뭐 예를 들어 금연이라고 하면
금연구역에서 절대 담배 안 피는 이런 문화가 이제 좀 만들어진 거고요. 한국은 여전히 이제 막 끼견을 하던 세상에서 금연 라벨 붙였으니까 좀 저 라벨은 뭐야? 뭐 신기한 게 붙어 있네 이러면서 계속 끼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뭔가 좀 피해갈 곳을 찾는. 네,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대한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유사한 자본시장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은 얼마 걸렸냐? 네. 장장 10년에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뭐 주가 지수가 4배나 올랐습니다만 예. 장장 10년을 거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 변화는 적어도 한 5년은 잡으셔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포지션을 잘 잡으신 분들은 5년 후에 한박 웃음을 웃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실 밸류업 정책이라는 게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행이 됐고 벌써 한 2년, 3년째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상법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세법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러운 평가를 그렇죠. 하고 있고 또 세법은 연말까지 또 이게 갈 수 있는 법이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증시만 조금 다른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는 감이 있는 거고 이게 돈의 흐름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적으로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 모든 돈이 다 모든 곳에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 조금 더 주주 친화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미국 주식으로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나중에 떨어질 거를 네. 염려해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환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1,400원에 육박했을 경우에는 해외 주식 사는 사람들이 좀 주춤한 게 과거의 일이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환율도 잘 어떻게 신경을 안 쓰시던가요? 네, 주변분들은? 이건 이제 뇌작용하고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뇌가 익숙해지기까지 꽤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지 한번 익숙해지면 아주 쉽게 받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계열을 좀 넓혀서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재보면 이제 평균 환율 아마 대략 한 이제 1,200원 초반쯤 되지 않을까요? 그 전에는 1,150원 정도 됐었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1,400원이 오면 약간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떨어져 줬어요. 아하. 네, 그러면서 이제 1,200원을 다시 향해서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1,400원 근처면 위험하니까 이 원화를 뭐 달러 환전해 가지고 뭐 한다 이런 행위가 되게 부담스러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350원 위에서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이제 유노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예.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러면은 배경은 뭐냐? 한국은 금리가 미국에 비해서 지금 한 2% 포인트 정도 낮은 데 반해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동조를 했습니다만 한국은행한테 왜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왜 더 이상 금리를 추가로 내리지 않느냐 이런 요청들이 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돈의 가치라는 건 그 돈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얼만큼 리턴을 받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자 돈을 얼마나 받느냐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돈값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돈을 가지고 한국 국채를 사놓고 있으면 2% 주잖아요. 이자를. 네. 근데 미국은 4% 줍니다. 네. 4%대 중반을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돈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건 9월부터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거예요. 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몇 차례 연속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당할 때조차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원화는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강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1,400원에서 노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지금은 2%지만 시간이 되면 1%로 줄어들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금리 격차. 그럼 뭐 1,350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1,300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만 한국이 뭐 수출입에서 크게 적자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금리의 영향력이 다른 어떤 영향력보다 크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금리 격차가 앞으로는 축소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할 여지는 있고 근데 또 계속해서 해외 주식 투자는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또 올라갈 상방 요인이 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가 계속 막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사람들의 인식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300원대 후반이 위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이게 이제는 평범한 상황인 것 같다 또 적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황용대님이 이제는 국내외 투자는 거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다만 이제 그 서학김이라고 하는 미국에 대한 투자하시는 분들도 투자 종목은 좀 그때그때 달라지는 흐름도 나타납니다. 네. 원래 빅테크 정말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최근에는 뭐 의료나 가상자산 쪽으로도 또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상장사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 네. 거고요. 또 동학개미들은 자동차와 금융에서 원전이나 방산주로 또 최근에 사기도 하고요. 이런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거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게 마음을 끄는 거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이 안 흔들 사람은 도인이죠. 네, 그러니까 뭐 가격이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눈이 안 돌아간다. 투자 세계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그쵸. 저기 가면 돈을 벌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국장에 가서 대체적으로 결과가 좋았던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회사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들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빅테크 했을 때 좋았어요. 네. 사실은 뭐 처음부터 뭐 나는 저평가 주식 사겠다 해갖고 아주 소형주 잡았으면 정말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전체 흐름을 초과해서 수익 내기는 매우 어려웠다. 예, 지금 미국의 평균 대비 압도적인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게 빅테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얘네가 약간 둔탁해져서 다른 데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주의하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빅테크들은 가격이 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 정당화해주는 이익 증가가 수반되고 있어요. 매출 증가나 이런 것들이 뭐 엔비디아도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주가가 지금 비싸긴 합니다만 만약에 2년 후에라면 비쌀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익과 매출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2년 후에 이 가격은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실적을 계속 걷어들일 수 있는 회사 중심으로 좀 딱 붙어 있으셨으면 좋겠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이제 원전 방산 뭐 이렇게 가는데 조금 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 이제 조선 방산 너무나 좋은데 지금 얘네들이 자동차보다 비싸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매출이 적어도 5배, 이익이 5배 이상 증가해야 현재 주가가 설명이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너무 땡겨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그 전력 관련은 조금 결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전력기기. 예. 그것도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자면 원전, 조선, 뭐 전력, 이런 쪽 네. 뭐 하시려면 저렴한 주식 중에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그리고 미국에 수출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 근데 크게 안 비싸고 게다가 여기서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배당도 주고 뭐 이런 회사라면 저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엄선하셔야 됩니다. 엄선. 이쪽은 엄선하셔서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전체가 다 올랐기 때문에 대충 뭐 그 계통 그 업종이면 다 같이 이렇게 좋은 흐름이었지만 그렇죠. 지금부터는 꼭 가려서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사실 그 전력기기 관련 주들도 랠리를 펼친 게 2년 정도 넘었죠. 네네네. 워낙 쉽게 얘기하면 2차 대전 이후에 깔아놨던 거 새로 고치는 상황이니까 미국이 새로운 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근데 이미 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을 해놔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번 조선에서 보다시피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걸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 동감을 하는데 2000년부터 우리가 2020년까지는 큰 틀에서 보면은 중국의 성장으로 먹고 살았다. 네. 그래서 경제는 중국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이제 거의 대부분 자급화했다. 반도체와 일부 이런 것들 빼고는 다 자급화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중국 경제는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경제는 미국으로 바뀌어야 된다. 미국에다 장사를 해야 된다. 우리는 또 중국의 대다수의 산업과 경쟁을 하는 네, 그래서 뭐 미국과 장사하기는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니까 옛날에 중국에다 장사를 했듯이 미국에다 장사를 잘하자.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근데 굉장히 빠르게 반영됐어요 주가에는. 그래서 네. 그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업황이 좋아서 주가가 좋은가를 보시기 전에 언제부터 좋았나 주가가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선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 철수네 집이 내년에 돈을 엄청 많이 번데 그러면 그 집에 돈 빌려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건 내년에 어떻게 되면 올해 지금 이미 다 반영하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주가는.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은 내년 수준이 아니라
내후년 후년까지도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앞서 국내 이제 정책이 어떻게 풀리느냐 3차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제 개편안이 예를 들자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 한국 시장 상반기에 갔던 주식이 재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내가 투자를 안 하더라도 머리에 이렇게 그 서랍을 만드셔서 아 이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 서랍에 딱 이 지식을 딱딱 꽂아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찰리 몽그의 그 격자 틀 네. 모형처럼. 네, 근데 상반기에 잘 갔던 주식이라고 하면 네 금융주, 그다음에 배당. PBR주, 배당, 고배당주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뭐 그래서 지주사들도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예, 지주사들도 뭐 상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거 걸려들면 예를 들자서 이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는 자사주는 무조건 매각일 경우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뭐 몇 년 안에 매각 이렇게 되면 소각. 네, 소각 예.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30%씩 들고 있는 회사들도 그게 있어요. 뭐 기업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는 있겠으나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참 네. 반가운 소식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해서 지금은 쉬고 있는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로 랠리를 펼쳤던 뭐 은행 지주사, 뭐 증권주, 뭐 고배당주들 그리고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지주사들 네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이거는 세법이 또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네. 또 3차 상법이 또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쭉 관심권에 놔야 된다라는 네. 그런 취지신 거죠. 아까 우리가 또 빅테크 이야기할 때 잠깐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하셨었는데 네.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립니다. 네. 물론 올해 초에도 한 차례 흔들렸다가 다시 또 신고가를 갔던 엔비디아이기도 한데 챗GPT 만든 오픈 AI가 인공지능 반도체를 자체 설계하겠다라고 밝힌 게 또 엔비디아한테는 악재 예고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지금 영업 총 이익률이 70%고요. 엔비디아의 경우 예, 영업 이익률이 60%예요. 엄청난 거죠. 아니 이렇게 큰 회사가 세계 네. 1등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60%라고? 아니 소위 말하는 우리 옛날 말로 노다지 아니겠습니까? 이 노다지에 누가 참여하고 싶지 않겠어요. 게다가 공급 부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네하고 비슷한 거 만들어주면 오케이 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가격 올리면 또 거기 따라가야 하고. 예, 그러니까 아니 가격은 가격이고 일단 물건만 주세요. 뭐 이런 상황이니 경쟁자가 안 생긴다는 게 이상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자본시장은 독점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버핏도 항상 얘기했죠. 경쟁이 치열한 데보다 독점인 데를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그게 좋죠. 예, 산업적으로는 좀 안 좋긴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안 좋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지니까 네. 독점을 하게 되면. 근데 어쨌든 그 독점이 풀어지면 그 독점에 의해서 우위를 받았던 주가는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엄밀하게 따져보자. 엔비디아의 실질적 독점이 끝난 거냐?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수요 폭증이라서 아무리 엔비디아가 열심히 만들어도 그 수요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200km로 그냥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150km 달리는 경쟁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이 200km 달리던 경주용 차의 속도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더라.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엔비디아 주가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그렇죠. $100가 깨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작년부터 이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연간 이익 대비 예상 이익 대비 대략 한 33배에서 44배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니 이게 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배에서 40배 정도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게 주가 얘기하고 수익 다녀요. 기준으로. 네, 이 1년 이익 대비 주가는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40배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는 경쟁자 출현이라고 설명은 할 수 있으나 비싸서 한번 조정받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상황에서 뭐 무슨 일이 벌어져 갖고 우장창 떨어졌다. 그럼 막 그때는 또 엄청 아무런 소식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뭐 한 $110 내외까지 떨어진다? 그럼 이 회사는 갑자기 매출과 이익 갑자기 급감할 일은 없기 때문에 매출이익 발표할 때쯤에 다시 오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거 여러 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오면 항상 즐겁지만 거기에 즐겁다고 하시면은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갖고 있으신 주식이 많이 올라오면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고요.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다루셔야 되고요. 근데 낭망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절망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용기를 가지셔야 되는 게 이 투자 시장인데 지금 엔비디아의 상황은 엔비디아가 잘못한 건 없고 투자 시장에서 조금 평가를 세게 해줬다가 그게 숨고르기 하는 거고 숨고르기 할 때 계기가 된 게 경쟁자의 출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요거 뜨기 전에 알리바바 떴지 않습니까? 네. 알리바바가 만약에 AI 칩을 만들어서 한다고 엔비디아하고 경쟁이 되나요? 왜 안 되냐면 알리바바는 자체 거를 쓸 건데 네. 그럼 기존의 엔비디아 걸 엄청 쓰다가 이걸로 바꾸느냐 그렇게 따지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미 중국에 들어갈 엔비디아 칩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측면 그리고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중국 매출이 규모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네. 그렇죠. 뭔가 독점하던 시장에서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그 시장 일부를 내어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AI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커가는 것도 반영을 해야 하겠고 다만 그게 우리는 엔비디아를 사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주식을 사는 거다 보니까 네. 이 주가라는 녀석이 비쌀 때와 쌀 때를 또 구분해서 그러면 또 똑같은 뉴스가 들려도 비쌀 때 나오는 그 주가의 흐름과 쌀 때 나오는 주가의 흐름이 또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좀 많이 연습이 또 필요한 것 같고요. 교만을 겸손으로, 네. 절망을 용기로. 네. 명언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주춤한 대신에 또 사상 최고가 가는 비슷한 AI 반도체 설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인데 오유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입니다. 네. 오픈 AI가 브로드컴이랑 손잡는다고 하던데요. 100억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그 TSMC가 다 안 해주니까요. 그건 지난번 테슬라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TSMC가 원하는 걸 충분히 다 해주고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충분한 걸 해주고 있느냐. 그리고 또 가격은 적당하냐. 사실은 그 가격 요인 중에 제일 큰 게 GPU 가격과 전기 가격 네. 이 두 가지가 되는데 데이터 센터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절약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업체들하고 손잡고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오히려 뒷단으로 재미난 게 있는데 브로드컴이 재작년부터 마진 없는 사업은 안 하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가 원래 통신칩 전문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회사 내부자들과 이렇게 어떻게 접촉이 돼서 들어보니까 회사의 방침이 마진율을 적은 사업은 하지 말고 마진율을 높은 사업에 집중하라. 그게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안 그래도 일감이 많다. 네, 뭐 이런 그렇죠. 겁니까? 지금 그 상황이고 요것도 그러면 뒷단의 뒷단을 한번 열어보면 어떤 게 발견이 되냐면 삼성전자한테도 기회가 오는구나. 왜냐하면 파운드리가 어느 정도 쇼티지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이번에 이제 최근 분기 파운드리 전체 기업들 순위를 보면 그 TSMC가 이제 70%가 넘어버렸어요 점유율이. 네. 삼성전자는 그만큼 더 밀린 거고요. 거의 뭐 예. 단자리 수까지. 그런데 금액으로는 줄지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이 말인즉슨 시장이 커지고 이 파운드리 시장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점유율은 못 늘리더라도 매출을 팍팍팍팍 늘릴 수 있다면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 점유율까지 늘리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네. 예, 그거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한국에 워낙 많기 때문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유율까지 파운드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지금 엔비디아, TSMC 연합 외에 다른 쪽도 AI 칩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싶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테슬라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TSMC에서 라인 배정 못 받은 기업들은 삼성전자로 줄지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성공한 모습을 하나 보여줘야 되겠죠. 이번에 AI6 칩을 저 테슬라하고 만들게 되는데 요걸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위해서도. 이거는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미국, 대만, 한국, 중국의 파운드리 삼각 대전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향후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지고 한쪽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또 사용자들은 대체제 혹은 대체자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TSMC에서 삼성전자로 조금 더 이제 초점이 가는 거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GPU를 비롯한 AI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GPU가 너무 또 이제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비싸기도 하고 네. 오픈 AI를 비롯해서 그러면 우리 브로드컴이랑 자체 설계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나서는 걸 테고요. 근데 엔비디아도 그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보다 주가가 몇 배인가? 그 이제 40배를 넘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브로드컴은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있으니까 매출 이익 증가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뭐 올해 기준으로는 PER이라고 하는 주가 수익 배율이 100배를 넘는데 네. 안 하던 사업을 하는 거니까. 예. 옛날에 엔비디아도 80배가 넘었어요. 네. 근데 그만큼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브로드컴은 올해 내년 계속해서 또 이제 실적 증가를 보여줘야 하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근데 이렇게 지금 뭐 100억 달러 수주라는 건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도 뭐 오픈 AI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업체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온다면 다른 업체들도 많이 브로드컴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있고 그냥 소위 말하는 맞춤형 칩은 브로드컴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예, 이 시장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AI의 중심 영역까지 파고 들어가느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죠.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또 국내 이야기도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개미스쿨 시간은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전달해 드리고 곽상준 대표와 이야기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10시 35분 이제 36분 되어가고 있네요. 개미스쿨 시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와 이야기 이어갑니다. 주말 사이에 너무 큰 놀랄만한 소식이 있었어요.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그 불법 체류자, 불법 근로자를 단속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수백 명 체포가 됐고요. 다행히 이제 석방 교섭이 마무리돼서 전세기 띄워서 잘 돌아올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이 회사 측면에서 보면은 또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또 호재는 당연히 아니고 네. 얼마나 악재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그냥 한국 사람 입장에서 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공장 지어달라면서 투자해달라고 해서 투자해주고 공장도 지어달라고 해서 그래? 여기서 할 수 있는데 그래 해줄게 하고 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가니까 일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쓰죠. 일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 분들 모시고 간 거 아닙니까? 이거 빨리 좀 하자. 근데 여기다 이런 일을 하면 이거는 일단 무조건 딜레이죠. 네. 공장 짓는 건 무조건 딜레이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안타깝고 아니 이 친구들이 정말 정신이 있는 친구들이 없는 친구들이야. 미국 친구들. 미국 네. 친구들. 네. 아니 이렇게 해달라고 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일이 세상에 어딨냐. 물론 그래서 음모론으로 지난 주말엔 실업률이 높게 나오고 고용이 훅 떨어졌어요. 지난주 막 7만 하던 고용이 2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우습게 얘기도 있는데 이건 정말 너무 좀 안타깝고 억울하고 좀 그런 얘기고 그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빨리 해도 바쁜데 사실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기업들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취업 비자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네. 그것도 일종의 총량을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취업 비자를 받기도 힘들고 근데 공장은 또 빨리 지으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뭐 관광 비자 같은 걸로 일단 가서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또 미국 입장에서는 불법이다 이러고 있는 거고요. 아니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그 글을 그대로 베껴 쓰는데 타자로 그냥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카피 앤 페스트라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얼마나 빠릅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 있던 기업을 기존에 복사 붙여넣기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빨리 되고 그래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한 거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앞으로 공장 지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좀 답답합니다. 근데 이건 뭐 주가에 뭐 영향을 얼마나 미칠 거냐라는 측면에서보다는 좀 답답한 측면이 많고 제 생각에는 이건 주가에 큰 영향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예, 오히려 미국에서 공장 설립 기간을 얼마나 더 늦출 것이냐 이게 핵심 요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뭐 AMPC라는 것도 있고
세액공제를 네. 받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그만큼 미국 내 생산량이 또 올라와 줘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네. 뭔가 좀 순차적으로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은 또 계속해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지나가서 솔직히 우리가 현재 상황들을 보면 미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네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게요. 예, 물론 우리도 거기서 이제 장사 좀 하고 돈 좀 벌고 이렇게 네. 가는 건데 아니 쉽게 얘기하면은 뭐 좀 거칠게 얘기하면 중국이 우리나라 얻어 타가지고 저렇게 간 거 아니에요. 큰 시장을 또 뒤에 안고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이렇게 추격하게 된 것은 한국의 기술을 카피를 많이 했고 그래서 올라온 건데 그럼 지금 미국이 이렇게 뒤떨어져서 우리 기술 가지고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뭐 트럼프 네. 대통령도 한마디 했습니다만 한국과의 관계는 좋다. 뭐 필요하다면 뭐 기술자들을 데려와야 한다. 또 뭐 그 기술을 뭐 전수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우선은 또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제 미국으로 향한다고 하니까요. 그 이후에 이게 또 이번 사례로 하나로 딱 끝날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정책을 같이 만들어가는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인 취업 비자를 뭐 호주처럼 일정 쿼터를 더 만든다라든지 우리 정부는 또 요구를 한다고는 하는데요. 들려오는 소식을 조금 더 한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동차 분야도 아직까지 이게 좀 난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합의에는 이제 서명을 해서 일본 자동차가 미국으로 넘어갈 때는 관세가 15%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정상회담 하면서 합의까지는 했지만 행정명령에는 아직 서명을 안 해서 25% 관세가 유지된다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또 자동차 업계에는 부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그렇게 엄청난 배당을 주고 그다음에 매출과 이익이 계속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근데 저는 이거 좀 요것과 관련해서 또 뒷축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을 봤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네.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는 밀어붙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둔화되고. 네, 스티븐 마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주 강력하게 금리를 내리는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한 번이 아니라 미국에서 금리가 여러 번 내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10월 즈음 되면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눈에 보일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CPI, PPI 발표됐는데 아마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대의 코어 CPI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네. 생산자 물가지수, 네. 목요일에 아마 소비자 물가지수가 네. 나올 텐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 예, 3% 나올 수도 있다. 예, 3% 나올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어는 3.1%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 미국 시장을 이렇게 트럼프 때 곰곰이 보니까 미국에서의 신흥 주식 시장이 신이고 지금은 사상 최고치 부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행동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 뭐 CPI가 높게 나와서 시장이 무너지고 막 그러면은 그거 스태그플레이션 맞이하고 막 그런다고 친다면 미국 정부가 그걸 그대로 떠안고 갈 것이냐? 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세를 만약에 10월 즈음 가서 스태그플레이션이 확실하고 고용은 막 주저앉았고 인플레이션 빵빵 터지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관세를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다라는 거는 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경기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는 한데 지금 뭐 고용 지표도 좀 둔화되고 있고 네. 그런데 물가라는 거는 여전히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파월 의장도 그걸 많이 또 고려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추자라는 의견은 또 연준 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네. 염려되는 거는 네. 이 물가의 고삐가 풀리지 않을까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또 한 측면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아주 세지 않을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펙이 지금 계속 증산을 결의하면서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61달러까지 떨어져 있어요. 6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죠. 예, 그래서 배럴당. 이 부분도 사실은 원자재 가격 원재료이기 때문에 물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주택 관련 지표들입니다. 주택도 지금 계속 하락세예요. 그래서 이것도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그러니까 고용은 엉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아 그래 우리가 조금 내려줄게 하면서 슬쩍 한 단계씩 내려주면서 어떤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부분은 조금 낮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싸진 않지만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저 미국 시장에 대한 저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네. 미국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이제 저렴하진 않지만 더 비싸질 수는 있다. 그만큼 또 금리가 내려가고 하면 그 유동성의 힘을 그렇죠. 볼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속성 중에 하나가 경제 지표는 좀 악화되더라도 또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금리가 낮아지는 유동성의 힘으로 또 더 네.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주식 시장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화가 이게 정말 엉망이 되고 있어요. 통화 가치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값이 이제 3,600불을 돌파해서 조만간 3,700불 갈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유럽도 문제가 생겼고 프랑스 총리가 지금 불신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총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한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강해질 가능성보다는 약해질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통화 가치를 높게 갖고 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뒷단에 뭐가 있냐면 글로벌리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채를 녹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누가 제일 손해냐? 이 방송을 듣고 있으신 분들이 제일 손해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서민 열심히 살고 있는 죄 없는 그냥 일반인들이 제일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환율이 이렇게 약화됐으니까 월급 이만큼 올려주셔야 돼요. 이러면 올려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안 보이면서 녹아버리는 거거든 재산이. 수입 물가도 올라가고. 네네. 그렇죠. 또 아직까지 물가가 완벽하게 미국의 경우에도 2%대 초반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또 내린다라고 네.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또 커질 수 있고 자산 가치만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또 누군가에겐 행복인데 누군가에겐 또 불행일 수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요. 지금 미국 지금 요번에 맥도날드하고 그다음에 이런 소매업체들 호텔닷컴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CEO들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전체 매출은 늘었다. 근데 건수가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즉 맥도날드도 매출은 늘었는데 서민들 방문이 확 줄었다. 원래 햄버거는 서민 음식인데 서민이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호텔닷컴도 5성급 그다음에 뭐 최고급 해외 여행지는 여전히 너무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 여행 쪽 그 저렴한 호텔은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저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즉 자산 가격이 계속 앙등하기 때문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있는 거고 열심히 몸으로 일하는 분들은 그 급여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의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가 공통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단면이 금가스의 사상치고치가 연일 갱신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각국의 통화 정책만 보더라도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또 개미스쿨 시간도 필요한 거죠. 그 투자 시장, 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또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아까 그 금리 인하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시간으로 9월 18일 새벽이면은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회의 결과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달에 0.25% 한 스텝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한 차례 더냐 0.5%포인트까지 가능할 거냐 한 차례 더라고 하면은 이제 11월 초? 네. 뭐 이렇게 될 텐데 그 이후의 금리 경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은 올해 있는 FOMC 회의에서 계속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높고요. 두 번은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 두 번. 네,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빠르게 간다면 12월 10일 날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번까지도 금리 내릴 수 있을 거고 그거를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매진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을 벌써 보여줬어요. 내년까지 그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네. 175bp 내려야 된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행정부는 엄청나게 큰 폭의 금리 내리는 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1.75%포인트. 네네. 그러니까 뭐 내년 내내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트럼프 행정부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주식시장의 버블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통화가치 하락은 감내하겠다.
있다라는 것도 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진짜 이거 어느새 뭐 서울 오면은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는데 지금 환율에서 진짜 옛날 말. 예,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상황들이 환율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율에서도 예. 그렇고 자산 시장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 그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 기업들은 하고 소형주 기업들은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많이 써서 움직여야 되는 기업들은 금리 인하가 제일 큰 호재입니다. 특별히 바이오 기업들은 돈 하나도 못 벌고 돈만 쓰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뭐 1년에 막 50억 100억씩 돈을 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건을 건지기 위해서 그 한 건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직원들의 월급을 주면서 그다음 실험 비용을 쓰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근데 자금을 조달할 때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데 막 금리가 막 5% 7% 이래 버리면 돈 빌려줄 사람이 있을까요? 빌려줄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막 1% 2% 이러면 뭐 은행에 놔둬봐야 뭐 돈도 안 되는 거 하면서 빌려줄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다음에 한국에 지금 코스닥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랠리를 한 것은 유의미한 결과를 몇몇 기업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실제로 기술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예, 굉장히 큰 건이 발생을 하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2016년인가요? 제 기억으로 2016년, 18년 그 사이인데 바이오가 정말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네. 그때 바이오로 부자 되신 분이 많았는데 대략 한 2018, 19년 그거 그대로 붙잡고 계셨던 분은 다시 거지됐죠. 네. 그래서 잃었다. 예, 손해를 봤다. 그래가지고 바이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됐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그거 개선은 안 됐는데 그 상황에서 꽃을 핀 한두 기업이 등장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졌는데 바이오는 여전히 꽃을 피우는 기업은 여러 회사 중에 극히 드문 한두 회사밖에 없을 거다 앞으로도. 네. 그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2010년대 말 그대로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것과 지금 이제 빅파마들과 또 계약까지 해내고 이런 기업들은 확실히 또 달라졌으니 네. 옥석을 또 잘 구분을 하셔야겠고 또 이제는 그럴 수가 있는 조금 더 명확해지는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개미스쿨 시간은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0.37%, 0.7